조용한 밤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조선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난 한 양반과 딸이 어머니가 남긴 장부 한 권으로 집안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단 옷도 큰 집도 넓은 논밭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있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은 때로 사람보다 더 끈질기게 진실을 기억합니다. 그날 관아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깊은 남색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낡은 장부 한 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윤서라 불렀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윤씨 집안의 딸이었지만 숙부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숙부 윤광식과 숙모 박씨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장부와 토지 문서를 번갈아 보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숫자와 인장이 어찌하여 서로 맞지 않는 것이냐? 윤광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장부의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제 어머니가 15년 동안 직접 적어온 집안의 숨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메달 같은 손으로 적힌 숫자는 쉽게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고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빼앗긴 집안을 되찾는 싸움이 바로 그 장부 한 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양반가 재산 분쟁, 장부 문화, 토지 문서, 관아 소송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으며 이야기 속에는 조선시대 집안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장부와 문서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가족 내부의 탐욕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대문 밖으로 쫓겨났던 딸 윤서가 어떻게 기록과 증거로 자신의 집안을 되찾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재산은 단순히 돈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논밭과 집터, 곡식 창고, 노비 문서, 빌려준 곡식의 장부, 혼수로 오간 물품까지 모두 집안의 힘과 체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문서와 장부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한 집안의 운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 인장을 가진 사람, 관아에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반대로 집안 안쪽에서 조용히 살던 여인이나 어린 딸은 아무리 억울해도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땅을 사고 팔면 문서가 남고 곡식을 빌려주면 장부가 남고 누군가 대신 보증을 서면 이름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장부도 그런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고을 동쪽 기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윤참파는 벼슬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고을에서는 청렴한 양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욕심이 없었으며 남의 땅을 억지로 차지하거나 가난한 사람의 곡식을 빼앗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은 집안 안쪽을 조용히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썰미가 깊었습니다. 어느 집에 곡식을 빌려주었는지, 어느 논의 새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지, 어떤 문서에 누구의 인장이 찍혀 있는지를 모두 기억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숫자와 글자를 익혔습니다. 남들은 여식이 그런 것을 알아 무엇 하느냐 했지만 김씨 부인은 늘 말했습니다. 집안의 숨은 쌀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부 속에도 있다. 윤서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피하는지, 누가 값을 부풀릴 때 말이 길어지는지,
누가 빚을 갚지 못해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지 잘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윤서를 보며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손끝을 먼저 보는구나. 윤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배울수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손끝으로 남긴 기록은 마음보다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 참판도 딸이 총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윤서에게 큰 소리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가끔 사랑채 문서를 정리할 때 그녀를 곁에 앉혔습니다. 윤서에게는 숙부 윤광식이 있었습니다. 윤광식은 윤참판의 동생이었지만 성품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많고 사람 앞에서 웃음을 잘 지었지만 눈빛에는 늘 계산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물러서 탈입니다. 집안 살림은 그렇게 착하게만 해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참판은 동생의 말을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피부치인이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윤광식이 집안 창고와 문서방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윤참판의 병원이 깊어진 뒤부터 윤광식은 더 자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형님 몸이 불편하시니 제가 문서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의 손은 늘 문서함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그해 겨울 윤참판의 병은 급격히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침과 기력 쇠약뿐이었지만 날이 추워질수록 숨이 가빠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방에 따뜻한 물을 드리고 어머니는 밤마다 탕약을 다렸습니다. 윤광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런 때일수록 문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집안이 어지러워집니다. 윤참판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동생이 집안을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숙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가 문서함을 바라보는 눈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 부인은 어느 날 밤 장부를 펼치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고에서 나간 곡식의 양과 다시 들어온 곡식의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논세를 받은 날짜도 이상했습니다. 원래라면 한 객주를 통해 들어와야 할 돈이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촛불 아래에서 올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크게 틀리지 않은 듯 보였지만 흐름이 달랐습니다. 장부를 오래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숫자는 사람의 발자국과 같다. 한 번은 지워도 여러 번 걸으면 길이 남는다. 윤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문이 작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숙부 윤광식이 문서함이 있는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얇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늙은 하녀 막내가 부엌 뒤쪽에서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광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윤서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웃음이 얼굴에만 있고 눈에는 없는 사람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윤참판은 며칠 뒤 윤서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집안은 기와와 대문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바르면 작은 초가도 집안이고 사람이 빗둘면 큰 기와집도 빈 껍데기다. 윤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말을 잘 듣거라. 내 어머니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오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참판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곡소리가 울렸고 대문 앞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장 깊어야 할 그 순간 윤광식의 눈은 이미 집안 열쇠와 문서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윤광식은 자신이 집안의 남은 어른이라며 사랑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서함 열쇠도 곡식 창고 열쇠도 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밤 그녀는 윤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내가 보게 될 일은 내 마음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울기 전에 먼저 기록을 보아라. 사람의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씨 부인은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윤서의 손을 꼭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진짜 피는 사람의 혈통에만 흐르지 않는다. 장부에도 흐른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쫓겨나는 날이 오면 부엌 뒤 오래된 장독 아래를 찾아라. 그곳에 이 집의 숨이 남아있다. 윤참판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윤광식은 본격적으로 집안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기도 전에 사랑채에 앉아 문서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집안의 논밭 문서, 곡식 창고 장부, 빚을 주고받은 증서, 종가 제사 비용까지 모두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향 냄새가 방 안에 남아 있었는데 숙부는 이미 남은 재산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윤광식은 사람들 앞에서는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떠나셨으니 집안이 어지럽지 않게 내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서와 김씨 부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고 열쇠를 거두고 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문서방 문에 새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윤광식은 자신이 윤씨 집안의 후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아직 젊고 김씨 부인은 안채의 여인이니 바깥 재산을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서도 그는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남긴 재산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집안을 바로잡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충성스러운 동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그 말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빼앗는 것은 다릅니다. 윤광식은 웃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어찌 형님 집안을 빼앗겠습니까? 다만 여인들이 문서를 잘못 만지면 고을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김씨 부인과 윤서를 문서에서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쉽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등잔불 아래에서 남은 작은 장부 조각들을 살폈습니다. 큰 문서함은 빼앗겼지만 그녀의 기억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논에서 얼마의 새가 들어와야 하는지, 어느 객주에게 맡긴 포목 대금이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 어느 집에서 빌려간 곡식이 몇 섬인지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숙부님께 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김씨 부인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없이 말하면 분노가 되고 증거를 갖고 말하면 진실이 된다. 지금은 분노를 아껴야 할 때다. 윤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울면서도 기록을 놓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광식은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모았습니다. 그는 장부 한 권을 들고 나와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생전에 생각보다 많은 빚을 남기셨다. 이대로라면 집안이 흔들릴 수 있다. 윤서는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참파는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윤광식은 이어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가 일부를 대신 갚고 몇몇 논을 정리하면 집안을 살릴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문서와 재산 처리는 내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숙모 박 씨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집안에 남자 어른이 있는데 여식이 어찌 재산 일에 나서겠느냐.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마당의 사람들은 이미 윤광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그렇게 많은 빚을 남기셨습니까? 김씨 부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빚을 싫어하셨다. 남에게 빌리는 것도 남을 빚으로 묶는 것도 조심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숙부님이 들고 있던 장부는 무엇입니까? 김씨 부인은 등잔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부는 종이일 뿐이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적었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숫자라도 정직한 손이 적으면 증거가 되고 탐욕스러운 손이 적으면 덫이 된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아버지 장례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문서방에서 보자기를 품고 나오던 숙부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선명해졌습니다. 그 밤에 무엇이 옮겨졌던 것일까요? 집안의 긴장이 깊어질수록 김씨 부인의 몸도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동생 집안의 압박,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탕약을 올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밤마다 잠에서 깨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혹시 내가 먼저 쓰러지더라도 숙부의 말만 믿지 말아라.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직접 밝히시면 됩니다. 김씨 부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내가 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목숨은 장부처럼 마음대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어렵게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부엌 뒤 장독 아래다.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말아라. 윤광식과 박 씨는 김씨 부인의 병세가 깊어지자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박 씨는 안채에 들어와 김씨 부인의 옷장과 유품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 쓸데없는 물건은 정리해야지요. 윤서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숙모께서 함부로 손대실 일이 아닙니다. 박 씨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인 줄 아느냐. 집안이 빚더미라는데 내 혼수는커녕 내 밥값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 말은 윤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박 씨의 말보다 하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제까지 윤서를 아가씨라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집안의 권력이 이미 숙부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칠 뒤 윤서를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약한 등잔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억울하다고 먼저 소리치지 말아라. 억울한 사람의 소리는 쉽게 울음으로 들린다. 그러나 장부와 문서를 들고 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없다. 윤서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이름은 기와집보다 오래 간다. 그러니 집을 되찾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짓밟지는 말아라. 다만 진실은 끝까지 세워라. 그날 새벽 김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에게는 어머니의 체온이 사라진 손과 장독 아래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 윤광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서를 사랑채로 불러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집안 곡식을 몰래 친정 쪽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다. 윤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숙부님, 그럴 리 없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집안을 아끼셨습니다. 윤광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느냐. 여인들이 안채에서 장부를 만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박 씨는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어미가 그랬으니 딸도 다르지 않겠지요.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어머니를 잃은 딸에게 그들은 어머니의 이름까지 더럽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광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가거라. 그러면 내 어머니의 잘못은 더 크게 묻지 않겠다. 윤서는 그 말이 협박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문서도 창고 열쇠도 하인들의 증언도 모두 숙부 손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윤서의 작은 보따리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여식 하나가 집안에 남아 분란을 만들면 혼처도 막히고 집안 이름도 더러워진다. 나가거라. 윤서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기와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 어머니의 장부 넘기는 소리,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그녀 앞에서 닫혔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짧았지만 윤서의 삶을 두 조각으로 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서가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을 때 뒤쪽 작은 샘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늙은 하녀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람을 내보낼지도 모릅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막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말씀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부엌 뒤 장독 아래를 찾으라고 하셨지요. 윤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막내는 보자기 속에서 작은 삽과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독대 뒤쪽 담장이 났습니다. 오늘 밤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날 깊은 밤 윤서는 막내의 도움으로 집 뒤쪽 담을 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뛰놀던 장독대가 달빛 아래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은 여전히 자신의 집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몰래 들어와야 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주위를 살피고 낮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말한 오래된 장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기름종이로 몇 겹이나 싼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작은 인장 주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윤서야, 이 장부는 내 아버지와 내가 따로 적어둔 집안의 실제 기록이다. 누군가 큰 장부를 바꾸어도 이 장부와 맞추어 보면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장부 첫머리에는 토지 문서의 진짜 순서가 있고 뒤쪽에는 한객주와 주고받은 곡식과 돈의 흐름이 적혀 있다. 아무에게나 보이지 말고 먼저 숫자를 익혀라.
진실은 성급히 꺼내면 빼앗기지만 제때 꺼내면 칼보다 강하다.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끝까지 아가씨를 지키신 것입니다. 윤서는 등잔불도 켜지 못한 채 달빛 아래에서 장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집안 논밭의 이름과 위치, 문서 번호, 보관 장소, 그리고 각 문서에 찍힌 인장의 모양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살림 장부를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재산의 진짜 뿌리를 하나하나 따로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장 아래쪽에 이상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윤광식이 장례 전 들고 나왔던 문서함의 순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몇몇 숫자의 획이 아버지의 필체와 달랐습니다. 윤서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은 장부 안에 분명 다른 손이 끼어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엇을 보신 겁니까? 윤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부 속 숫자 하나, 인장 하나, 문서 순서 하나가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는 단순히 문서를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의 순서를 바꾸고 빚의 흐름을 뒤집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은 재산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 했던 것입니다. 윤서는 장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과 눈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처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막내야, 이제 울 시간은 지난 것 같다. 먼저 이 장부에 적힌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한객주, 칠복, 그리고 이 문서의 보증인으로 남은 이들까지. 윤서는 다친 안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빼앗긴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집이 누구의 것인지 장부가 말하게 할 차례였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장부를 품에 안고 막내와 함께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태어나 자란 기와집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막내는 윤서를 데리고 마을 끝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막내의 먼 친척이 비워둔 집이었습니다. 윤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장부를 제대로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논밭의 이름, 해마다 들어온 세곡, 빌려준 곡식, 돌려받은 날짜, 보증인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은 성급히 꺼내면 빼앗기지만 제때 꺼내면 칼보다 강하다. 윤서는 등잔불 아래에서 밤새 장부를 읽었습니다. 장부를 읽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로 곡식이 나갔는지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까지 보였습니다. 어떤 집은 흉년에 곡식을 빌려가고도 다음 해에 성실히 갚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번이나 약속을 미루었지만 결국 이자까지 더해 갚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윤광식의 이름이 직접 적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처가와 가까운 집안으로 곡식과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병들기 시작한 해부터 몇몇 토지 문서 번호가 장부의 순서와 맞지 않게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가 왜 문서 번호와 인장 모양까지 따로 적어두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장차 거짓을 만들 것을 대비한 어머니의 조용한 방패였습니다. 윤서는 가장 먼저 한객주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장부 뒤쪽에는 한객주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는 윤 참판이 곡식과 포목 거래를 맡겼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막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가시기엔 위험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 다음 날 새벽 윤서는 낡은 보자기에 장부를 감싸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쌀가마가 오가고 포목이 펼쳐지고 객주들이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객주는 장터 안쪽 큰 창고 앞에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짧은 수염, 신중한 눈빛을 가진 중년 사내였습니다. 윤서가 이름을 밝히자 그는 놀란 듯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참판댁 따님이시군요. 한 객주는 윤서를 안쪽 방으로 들였습니다. 윤서는 장부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생전에 맡기신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객주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장을 넘기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김씨 부인께서 적으신 글씨군요. 참으로 꼼꼼하셨지요. 그는 오래전 일을 떠올리듯 낮게 말했습니다. 윤 참판께서는 빚을 함부로 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흉년이면 곡식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낮추어 받으셨습니다. 윤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숙부는 아버지가 큰 빚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한 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큰 빚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참판께서 병들기 전 몇몇 토지 문서를 새로 정리하겠다며 윤광식 나리가 저를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거래를 직접 챙기던 분은 김씨 부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객주는 오래된 거래 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함 안에는 윤 참판의 인장이 찍힌 거래 기록과 한 객주의 보관 장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장부와 한 객주의 장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금액과 날짜는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러나 윤광식이 내세운 빚장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객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윤 참판께서 큰 빚을 남겼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처음으로 모양을 갖춘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객주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관아에 나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윤광식 날이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서는 장부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제 어머니께서 이 장부를 장독 아래에 묻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서가 찾아야 할 사람은 칠복이었습니다. 장부 한쪽에는 칠복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환이 깊던 해 문서방과 창고를 오가던 머슴이었습니다. 막내는 칠복을 기억했습니다. 겁은 많았지만 거짓말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윤광식이 집안을 장악한 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장터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 칠복이 강가의 나루터에서 짐을 나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서는 막내와 함께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칠복은 처음 윤서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서는 그 말에서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은 대개 무엇인가를 본 사람입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를 탓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을 묻고 싶을 뿐이다. 칠복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가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판 날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윤광식 나리께서 문서방에서 보자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창고 쪽에 있다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집안 어른일이니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게 창고 장부 몇 장을 새로 베껴 쓰라 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시킨 글이었느냐?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광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몰라서 숫자만 따라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원래 장부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칠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윤서는 칠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늦었어도 지금 말하면 된다. 내가 본 것을 관아에서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느냐. 칠복은 두려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윤광식 나리가 알면 저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윤서는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내 이름도 남아있다. 내가 도망친 것도 내가 두려워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처럼 굳어진다. 칠복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본대로 말하겠습니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이름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증언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의 보증인 곡식 대여를 확인한 마을 어른, 창고 출입을 보았던 하인들. 윤서는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윤광식과 척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서를 안타깝게 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의 집안일에 괜히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윤 참판에게 흉년 곡식을 빌렸던 농부 하나가 말했습니다. 참판 나리는 우리 집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환 증서를 꺼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 어른은 윤 참판의 인장이 찍힌 원본 문서의 모양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조각난 증거들이 조금씩 윤서의 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밤마다 초가에서 증거들을 펼쳐놓고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문서 번호, 인장 모양, 날짜, 곡식, 양, 보증인 이름. 처음에는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부에는 이상한 작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에는 오른쪽 위에 먹점 하나가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아주 작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얼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보다 보니 그것이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점이 있는 장은 훗날 바뀔 가능성이 있는 문서였고 작은 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생전에 이미 윤광식의 손길을 의심했고 그 의심을 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용히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장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윤광식도 윤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람이 윤서가 머무는 초가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광식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숙부께 용서를 빌면 작은 방 하나는 내어주겠다. 괜히 장분이 문선이 들고 다니다가 내 어머니 이름까지 더럽히지 말아라. 윤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럽힌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식 하나가 장부 한 권으로 집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빼앗은 것도 문서 몇 장이었으니 되찾는 것도 장부 한 권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요. 그 말에 사내는 얼굴을 굳히고 돌아갔습니다. 막내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관아로 가야 한다. 윤서는 한객주의 도움을 받아 관아에 올릴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문서가 언제 바뀌었는지, 어떤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는지, 누가 그 밤에 문서방을 보았는지, 보증인은 누구인지 하나씩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객주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소장은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또가 바로 물을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윤서는 장부를 펴고 핵심을 골랐습니다. 첫째, 윤참판이 큰 빚을 남겼다는 장부는 한객주의 원본 거래 기록과 맞지 않는다. 둘째, 토지 문서 일부는 김씨 부인의 장부에 적힌 보관 순서와 다르다. 셋째, 칠복은 윤광식이 밤중에 문서방에서 보자기를 들고 나온 것을 보았다. 글자가 한 줄씩 정리될수록 윤서의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소장을 품에 넣은 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윤서는 깊은 남색 한복을 입고 낡은 장부를 보자기에 감쌌습니다. 막내는 그녀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며 주었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보셨다면 참으로 대견해 하셨을 것입니다. 윤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기보다 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객주와 칠복 몇몇 보증인들이 관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관아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대문 밖으로 쫓겨난 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장을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또에게 알리시오. 윤씨 집안 윤서가 숙부 윤광식을 상대로 재산 문서 위조와 집안 강탈의 억울함을 고하러 왔다고. 관아에 북이 울리고 마당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광식도 곧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조카가 괜한 소동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 뒤에 선 한객주와 칠복 그리고 보증인들을 보자 그 웃음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고 윤서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이 장부는 제 어머니 김씨 부인이 15년 동안 집안의 실제 재산 흐름을 적은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장부와 증인들을 통해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꾸며진 거짓 빚과 빼앗긴 토지 문서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또는 윤광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광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말로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장부가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사또는 먼저 윤서에게 장부를 앞으로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윤서는 두 손으로 낡은 장부를 받쳐들고 마루 아래에 놓았습니다. 장부의 표지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곳곳에는 김씨 부인의 손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서리에게 장부 첫 장을 읽게 했습니다. 논밭의 이름, 문서 번호, 보관 장소, 인장 모양이 차례로 불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광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큰 돈을 자랑하기 위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맡았고 어떤 문서가 어디에 있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 적은 것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다툼에서 기억은 흐려질 수 있으나 오래된 기록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윤광식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장부는 안채 여인이 마음대로 적은 사사로운 기록일 뿐입니다. 집안의 공식 문서는 제게 있습니다. 여식 하나가 어미의 장부를 들고 와 집안 어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해 보였지만 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식 문서가 언제부터 숙부님 손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밤입니까?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윤광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윤서는 대답 대신 칠복을 불렀습니다. 사또는 칠복에게 앞으로 나오라 명했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윤서를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판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밤 저는 창고 쪽에서 윤광식 나리께서 문서방에서 보자기를 들고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 장부 몇 장을 새로 베껴 쓰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리 시켰느냐?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광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만 따라 적었고 그 뜻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원래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윤광식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도망친 머슴입니다. 제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칠복은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그때 말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에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다음으로 한객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던 거래 문서를 사또 앞에 펼쳤습니다. 윤 참판께서 제게 맡긴 곡식과 포목 거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제가 따로 보관해 온 것입니다. 윤광식 나리가 주장한 빚장부와 대조하면 날짜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사또는 서리들에게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읽게 했습니다. 윤광식이 내민 장부에는 윤 참판이 큰 빚을 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객주의 원본 기록에는 오히려 윤 참판이 받을 돈과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거래라면 한쪽에는 빚으로 다른 한쪽에는 받을 돈으로 적혀 있을 수 없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원본 흐름을 따로 적어두셨습니다. 큰 장부가 바뀌어도 실제 거래의 길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장부 뒤쪽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토지 문서마다 찍힌 인장의 모양이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윤광식이 제출한 토지 문서와 김씨 부인의 장부를 대조하게 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논 두 곳과 집터 하나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김씨 부인의 장부에는 윤 참판의 인장 아래쪽에 작은 흠이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윤광식이 제출한 문서의 인장은 너무 매끈했습니다. 한객주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인장은 자주 쓰면 모서리가 닳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인장은 새로 찍은 듯합니다. 사또는 문서를 들어 오래 살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문서는 언제 작성된 것이냐? 윤광식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숙부님은 아버지의 병환 중에 문서를 옮기고 돌아가신 뒤 새 인장으로 문서를 다시 꾸미셨습니다. 숙모박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여식 하나가 집안을 맡을 수 없으니 우리가 나선 것뿐입니다. 그 말은 윤광식을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박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서를 손댄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박 씨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광식은 아내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안을 지키려 했다면 왜 제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셨습니까? 왜 아버지께 없던 빚을 만들고 제게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셨습니까?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사건의 모양을 분명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집안을 지키려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빼앗으려던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윤광식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제출한 빚장부와 토지 문서가 김씨 부인의 장부 한객주의 원본 기록, 칠복의 증언과 맞지 않는다. 그래도 모두가 거짓이라 하겠느냐? 윤광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더 이상 내세울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뒤 집안이 내 손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식이 집안을 잇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형수의 장부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또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남의 집안을 빼앗고 죽은 형의 이름으로 거짓 빚을 만들었으니 죄가 가볍지 않다. 윤광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집안을 차지한 듯 보였던 사람들은 장부 한 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빚장부는 무효로 하고 윤광식이 빼돌린 토지 문서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간 곡식과 세곡 일부는 다시 집안 창고로 반환하게 했습니다. 윤서가 태어나 자란 기와집 역시 윤서에게 돌아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웅성거렸습니다. 여식 하나가 장부로 숙부를 이겼다. 김씨 부인이 참으로 무서운 기록을 남겼구나.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긴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셨다면 이 싸움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남긴 정직함과 기록이 결국 윤서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다시 윤씨 집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쫓겨난 딸로 그 앞에 섰고 이번에는 집을 되찾은 주인으로 섰습니다. 막내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마님과 나리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윤서는 대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다시 제게 돌아왔지만 예전과 똑같은 집은 아닐 것입니다. 대문이 열리자 마당에는 오래된 장독대와 사랑채, 어머니가 장부를 넘기던 안채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했지만 윤서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기와와 마당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에 따라 집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첫 번째로 문서방의 자물쇠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부를 새로 정리하고 누구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분명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윤광식과 박 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집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들을 향해 모욕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윤서 앞에 와 무릎을 꿇었을 때도 윤서는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숙모께서 제게서 빼앗은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명예,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믿을 힘까지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장부 속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박 씨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제 마음의 일이지만 죄의 대가는 세상의 일입니다. 저는 사또의 판결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윤서는 복수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다시는 같은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윤서는 집안의 장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논밭의 이름, 세곡의 흐름, 빌려준 곡식, 갚아야 할 돈, 보증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처럼 혼자만 알고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막내와 믿을 만한 하인, 그리고 한객주에게도 대조할 수 있는 사본을 맡겼습니다. 기록은 혼자 숨기면 약해지고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 나누면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서는 흉년의 곡식을 빌려간 집들의 이자를 낮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마을 사람은 이제 집안을 되찾았으니 더 엄하게 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결국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집안을 되찾는다는 것은 대문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되찾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과 양반가 재산 분쟁, 토지 문서, 장부 문화,
관아 소송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조선 사회의 중요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집안 재산은 논밭, 집터, 곡식 창고, 노비 문서, 빈문서, 보증인의 이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와 인장, 장부의 흐름은 재산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 안쪽에서 살던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앞에 나서기 어려웠지만 실제 살림과 재산 흐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이 어떻게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준비가 언젠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윤씨 집안의 문서방에는 늘 등잔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마을의 억울한 여인들이나 가난한 집 사람들이 문서를 읽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빈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보증인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장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여자아이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저도 글과 숫자를 배우면 제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윤서는 아이의 손에 작은 붓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글을 안다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을 모르면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갈 때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니 배워라. 내 마음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이 깊어지자 문서방 밖으로 바람이 지나갔고 낡은 장부의 종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장부 한 권은 집안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막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 오래된 사람들의 눈물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